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김주용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청취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고 들었어요. 상하이 여행.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시국이 그래서 어디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청취자들과 함께 국제도시 상하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 상하이의 진면목.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상하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공간으로만 알고 있지. 그렇죠. 국제도시 상하이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국제도시 상하이에 초점을 두고 한국 독립운동가들 또 그다음에 그 1840년대부터 활동했던 네.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아, 참 의미 있는 여행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한국과 상하이에 인연이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예. 보통 한국인들은 이제 상하이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죠. 또는 이제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 네. 많이 알고 있죠. 뭐 이 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죠. 최근에는 뭐 상하이 엑스포 정도.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제 상하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아픈 역사죠. 왜냐하면 아편 전쟁 이후에 네. 문호를 개방하면서 상해가 이제 개항장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1840년대에 우리 이미 초반에 한국의 유명한 천주교 세례자였던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으로 서품을 받았던 곳. 아, 그래요? 예, 그 금강 그 성당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상하이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1840년대니까 지금부터도 벌써 160년 전, 70년 전 엄청나게 이제 긴 세월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이니까 네네. 그걸로 봤어도 상하이와 한국 인간의 그 역사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미리 살펴봤는데요. 네네. 그 3.1절하고 상하이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3.1절하고 상하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1919년 4월 11일에 네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성립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지났지만 우리가 해마다 3.1절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식 명칭은 국경절에 관한 법에 의해서 1919년 12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절이 아니라 독립선언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요? 이제 미국이 1776년 7월 4일이 독립선언 기념일로 정말로 해마다 축제를 하듯이 그렇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이날을 3월 1일이라서 3.1절이 아니라 정식 명칭, 국경절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정식 명칭으로 독립선언 기념일이었고요. 하지만은 이제 3월 1일 이게 이름이 길잖아요. 독립선언 기념일이라고 하는 게 공문서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썼지만은 약칭으로 신문 보도, 언론 기사에는 독립선언 기념일과 함께 3.1절을 병기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제 3.1절로 다 이제 국경절이 굳어진 거고요. 1920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1년 만에 1년 만에 상하이 지금 시티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가시면은 중국의 인민광장이라고 제일 번화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은 없어진 올림픽 극장에서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제1회 독립선언 기념식을 열어요. 아, 제가 지금 라디오라서 사실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상단에 이제 단상에 대한독립선언 기념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독립선언 기념이라고 해놓고 한자로 써 있네요. 양쪽으로 다 이제 그 태극기하고 태극기하고 이제 중국기가 걸려 있는데 그리고 천정에는 만국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만국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 나라들 국기라고 해서 우리가 만국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기는 없어요.
일창기능 없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우리 민족적 자존심이고 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의 또 발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첫 해 기념식에는 약 350명 정도의 외국인이 또 참석했어요. 네. 그래서 각국에서 네. 대한제국으로부터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축하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상해에 있는 외국 공간에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참석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와 또 3.1절에게는 좀 관계가 있다. 그렇죠.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역사 이야기까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사실 상해 하면은 진짜 저도 상해 뭐 임시정부 또는 뭐 그런 부분만 좀 알고 있다가 이렇게 교수님하고 또 몰랐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해라는 곳이 뭐랄까요? 좀 남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욱더 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이 상해가 네. 어떻게 보면은 한자로 보면은 윗상자에다가 바다해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뜬 곳. 그러니까 지형도 그렇고. 네네네. 그래서 그 1840년대 초반에는 네. 작은 어촌에 불과했죠. 그러다가 네. 그 남경조약 이후에 네. 상해를 개항하면서 이제 국대도시가 됐고 이때 열강들의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해가 네. 이제 분할이 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른바 조계지라고 그러죠. 각국 각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그래서 보통 프랑스 조계, 뭐 영국 조계, 예. 미국, 네. 그다음에 공공 조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프랑스 조계 빼놓고는 이게 합쳐져요. 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일본 조계가 있다고 하는데 상하이에는 일본 조계라는 건 없어요. 일본인들이 한 2만 명, 3만 명 계속 늘어났지만은 그걸 갖다 우리가 공공조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나중에 이제 홍구공원에서 의거를 할 때 그 홍구공원 자체가 네. 지금은 노신공원이 됐지만은 당시에는 공공조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 가는 게. 네, 그런 걸 갖다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윤봉길 네. 의사가 의거를 하게 됐죠. 네. 그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상하이에 가셔서 연구도 하시고 네, 또 예. 답사도 하시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네네. 그 상하이에서의 어떤 공간을 또 이렇게 보시면서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연구했던 부분 이야기를 좀 생동감 있게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좀 아까 이제 3.1운동 얘기를, 3.1절 얘기, 독립선언 기념일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렇듯 한 국가가 지금 영토하고 인구는 없지만은 그래도 임시정부가 한 국가로서의 통치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외국인들과도 많이 만나야 되고 네. 국가 기념일을 또 항상 기념해야 되잖아요. 기억하고. 지금도 상하이에 가면은 영안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영안백화점에 이제 옥상에 가면은 그 당시 벌써 한 100년 전이죠. 예. 백범 김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옥상에 가서 사진 찍은 게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가만히 보시면은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거는 신년 할애식. 정부가 1920년 1월 1일 이제 신년 할애식을 어서 하겠다. 일품양에서 하겠다. 어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그 지점을 정해요. 예. 그게 바로 지금 상하이 인민광장에 있는 남경동로, 그러니까 난징동로라는 곳인데 네네. 그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미 식사를 하고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만큼 기념 촬영을 해야 되겠다. 예. 일본 제국지 밀정들도 많았는데 그런 위험한 분위기를 무릅쓰고 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거는 기념식을 꼭 촬영을 해야 된다. 예. 역사에 남을 일이다. 그렇군요. 해가지고 중국인 사진사를 대동해서 예. 영안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네네. 청취자분들이 나중에 상해 가시면 영안백화점 옥상을 중국인들이 요 한국 독립운동 기념 공간으로 일단은 다 촬영을 허락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군요. 한 3, 4년 전부터. 좀 가슴 벅찬 일이네요. 그럼요. 누구나 백범이 될 수 있고 도산이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해에 좀 아주 오래된 그런 건축물들에 가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들이 많고요. 또는 이제 백범 김구나 이런 분들이 살았던 곳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정확한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지명이라든지 흔적들은 가서 보시면은 여기가 백범이 살았던 곳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아직도 남아있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뭔가 가슴이 좀 울적하기도 하고 좀 울컥하기도 하고. 네네. 예,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좀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김구와 또 신규주 선생의 어떤 활동 공간이 또 상해를 중심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 상하이라는 곳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상해에 지금 이제 큰 공항이 푸동하고 그다음에 홍교인데 이 푸동공항을 새로 만들었죠. 근데 푸동공항에서 보통 한국인들이 좀 내려서 가는 곳, 보통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인데 이 상하이의 지금 면적이 서울의 11배 정도 돼요.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엄청난 규모죠. 인구도 한 2천만에서 이제 2천만 명을 넘었고요. 인구가? 상하이 인구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이요? 그럼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이른바 프랑스 조개 이쪽 지역이 상하이의 굉장히 핵심적인 중심지였어요. 지금의 상하이 인민광장이지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3호선 정도가 겹치는 곳입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종로 3가 같은 굉장히 곳이네요. 그렇죠. 번화한 곳이죠. 서울역 같은 곳.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백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걸어서 다니고 임시정부까지. 그리고 백범의 집에서 임시정부는 걸어서 한 3분 거리도 안 됐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군요. 그래서 지금 상하이에 보존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마당로에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다 발전했는데 개발되고 집값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이제 강남 집값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것들. 그렇군요. 거기에 약 1000여 평 정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부지가 있는데 다 1000여 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지가 아니라 거기서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이야 그쪽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게 중국이 양해각서를 받았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그 임시정부 청사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은 중국 상하이에 간 많은 외국인들이 다 가는 곳이 바로 신천지라는 곳이에요. 신천지. 용어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그렇게 불렸던 거고. 왜 신천지라고 했냐면은 이게 19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초반에 상해가 아주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신도시에 대한 명칭을 부여해요. 근데 여기가 어떤 데냐면은 임시정부 옆에 있지만 이게 중국 공산당 제1차 회의지예요. 그러니까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봉건의 압제를 부수고 새로운 신중국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곳. 그러니까 새롭게 세상이 열리는 곳. 그래서 신천지군요. 명칭도 신천지인데 너무 비싸요. 커피값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커피값이 한 잔에 8,000원, 한국 돈으로 8,000원, 10,000원 정도인데도 그 신천지를 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신천지 안에 영경방이라는 곳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그래요? 이 영경방에서 백범의 부인 취줄래 여사, 그 다음에 어머니 광락원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신천지 안에 영경방 10호죠. 그래서 신천지 안에 보면은 신천지를 다 뜯어내지 않고 팻말은 남겨뒀어요. 그래서 영경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보일 정도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들이 신천지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곳이 백범 김구가 살았던 곳이고 또 하나는 백범 김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북경동호라고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8일 다시 해서 홍구 의거를 하기 전에 백범이 25살의 젊은 청년을 큰 의거를 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다음 날. 그러니까는 자기 옆에다가 재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그곳이 바로 이 신천지 안에 있지만은 그 건물은 다 이제 이미 철거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 새로운 그 도시 개발로 탄생한 이 신천지가 바로 네네.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활동했던 곳이고 김구뿐만 아니라 네. 신규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관 신규식.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국호를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좀 생소하긴 하네요. 저희가 교과서에서는 좀 만날 수 없었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죄송합니다. 네, 아주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비중은 굉장히 적게 두었던 인물인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대한제국 육군모관학교를 나오고 을사늑약 때 분을 참지 못해서 예. 자결을 합니다. 하하. 근데 자결을 했는데 자결을 하고 나서 네. 순국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발견돼서 목숨을 건져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후유증으로 네. 독극물에 대한 후유증으로 눈이 한쪽이 사시가 돼요. 그래서 예. 코가 네. 흘겨본다라는 뜻으로 예관이죠, 예관. 그러고 나서 1911년 신해혁명 당시에 한국인으로서 참가를 해요. 예. 그 신해혁명 이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청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다시 그래서 공화국, 중화민국, 네. 민국을 받잖아요.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 맞습니다. 그걸 목도했기 때문에 예가 신규식 선생이 그 뒤에 상하이에서 독립운동하면서 1919년 4월 11일 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할 때 네.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활동했던 곳도 바로 요 신천지 안에 있는 명덕리. 네. 그래서 명덕리도 신천지 고급 커피숍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예. 그 간판은 예. 이정표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나중에 혹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명덕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교수님과 함께 국제도시 상하이 이야기, 그 안에서 펼쳐졌던 한국의 독립운동의 이야기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뭐 상하이 이야기하는데 신천지가 왜 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종교와는 관계없고 네. 신천지는 상하이 안에 어떠한 타운 형태로 맞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 또 이 백범 김구와 또 신규식 선생의 활동 공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 뭐 상하이를 직접적으로 뭐 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이 상하이 안에서 정말 투절하게 펼쳤던 이 독립운동사의 이야기들은 아직도 영원히 지속되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 듣고 저희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왜곡되는 발언, 즉 일본군 종군 위안부에 대한 왜곡된 논문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왜곡된 논문이 왜 나오는지를 그리고 왜곡된 논문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첫 번째는 기록의 역사입니다. 그 두 번째가 공간의 역사죠. 그 사적지 쉽게 얘기해서 그 위암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은 램지어의 글이 아무리 위대해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그렇군요. 현지에 있는 바로 그 사적지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상하이라는 국제도시의 공간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인들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사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이 독립운동이라는 이름으로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하이 이야기를 꺼내 오신 겁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은 김주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